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결국 한동훈 대표 사퇴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146일 만에 정확하게 사퇴했는데 네.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 선출되고 그저께 가결된 거 아니었어요? 탄핵안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친윤 이제 의원이 대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 탄핵 가결된 게 한동훈 대표 책임이다라고 이제 몰아붙였죠. 네. 몰아붙이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이제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직도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오늘 사퇴를 했는데 역시 탄핵 찬성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거치가 문제겠죠.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글쎄요, 지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당대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당원권을 정지시켰어요. 당원권 정지시킨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으로 나와서 이제 출마했던 거였는데 그런 그 조치를 밟아 나갈지 당원권을 정지하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위에 어떻게 될지 뭐 가정이라서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정당을 만들어 나갈지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그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네.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불법 개업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와 국민의 그 보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탄핵안 관련돼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관된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의 일관된 생각인 것 같아요.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담화에서는 좀 흔들리면 있었어요. 탄핵보다는 이제 이선 후퇴 쪽으로 한덕수 총리와 담화를 발표했었잖아요. 그게 네, 12월 그렇죠. 8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긴 했었습니다만 아까 한동훈 대표 이제 그 발언을 보니까 하여튼 탄핵은 좀 하지 않고 뭔가 좀 해오려 했다. 근데 그게 좌절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래도 불법 개혁을 막아내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라서 자신은 후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이제는 완전하게 그리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계속 대변해 나갈 텐데 저는 이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지금 말씀처럼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중도층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아주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네. 특히 현재 국민의힘의 세력 지형으로 볼 때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더욱더 이제 친윤 그룹들에게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더 당에서 아예 추출하는 그런 저는 시도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됐으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당장 내에서도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당내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선 도전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의 행보 매우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대선이 뭐 상당히 빨리 치러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거론될 수 있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이 대선에 합류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거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탄핵에 찬성한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내 여론은 어떻게 이제 조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걸 비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어쨌든 현재의 탄핵 찬성 여론이 대단히 높았던 현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친윤들의 태도가 과연 얼마나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탄핵 심리가 계속될 거 아니겠어요. 네. 여론이 또 계속 형성될 것이고 또 헌재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이 아니라 헌재 심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라 뭐 이런 시위가 계속 있을 겁니다. 물론 이쪽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도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이러한 여론 지형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계속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지 계속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고 만약에 꺾인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원권 정지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이제 탄핵 가결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의 길은 어쨌든 대단히 강구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말이죠. 네. 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 하자.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네. 우리가 여당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좀 않겠다. 이런 표시인가요? 현재 국정안정협의체에 같이 결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는 거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네. 한계가 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 쪽으로 권력이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권선동 대표는 우리 이제 그 이른바 정치 문법상으로 볼 때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 네. 실질적인 여당 역할을 못 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대표는 이제 주도권을 행사해라. 국민의힘이 우리 그거 괜찮다. 경제에 국한하든 민생에 국한하든 어쨌든 이 협의체를 가동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정치권은 정말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네.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넘어가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최장 180일. 180일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최장 네. 180일이죠. 네, 최장. 그다음에 그런데 민주당의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장 공직선거법이 2심과 3심이 있는데 각각 3개월 내에 맞춰야 되는 그렇죠. 또 그 시간에 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을 빨리 받아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의 재판도 좀 신속하게 대응해라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권의 시간 싸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법원과 헌재의 시간이에요. 이제 네. 헌재 시간은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고 법원의 시간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5일날 공직선거법 1심이 있었어요. 네. 그게 올해 2년 이상 끌다가 1심이 이제 열렸던 건데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사건은 25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33의 원칙이 특히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건데. 예, 그렇죠. 공직선거법이죠. 그게 6개월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이미 그건 어겼어요. 네. 근데 2심이 3개월 이내, 그다음에 최종심 3개월 이내 이게 공직선거법의 경우인데 네. 이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사실. 근데 강행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은 이미 무너졌지만 3개월이면 이제 2월이에요. 2월 달에 2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탄핵 심판이 이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죠. 최장 182일 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선우냐에 따라서 이거 상당히 결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운명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면 빨리 심판을 하려 할 겁니다. 아마 워낙 어쨌든 대통령의 부재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변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흔히들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51조, 헌재법 51조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예, 강행 규정은 아니고 그건 강행 할 수 규정은 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변론이 이제 직접 본인이 출석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경우일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아마 헌재는 가능하면 빨리 하려 할 거예요. 빨리 하려 합니다만 절차와 법리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마냥 빨리 당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지금 만약에 헌재의 결정이 의외로 빨리 내려져 가지고 2월이 아니라 1월 달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3월에 헌재가 내려졌다 심판이. 그럼 2월 달에 과연 법원이 2심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고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법원은 있는 그대로 하자. 만약에 3월에 하게 되면 2월에 만약에 하게 되고 3개월 후면 최종심은 5월 달 아닙니까? 네. 5월 달 이전에 4월 달에 만약에 헌재 심리가 끝난다면 5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내릴 가능성이 높죠.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로 볼 때.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헌재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럼 빨리 진행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촉구할 수 있죠. 반대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만 적용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엊그제 글쎄요 12월 10일 날 오늘 뭐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수감됐습니다만 12월 10일 날 대법원 선고가 최종 내려졌잖아요. 확정 판결이. 그게 며칠 전입니다 불과. 근데 그것도 사실상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대법원이 판정을 내린 걸로 봐서는 법원의 생각은 제가 뭐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원은 아무튼 원칙대로 간다 일정대로. 그게 그렇죠. 법원으로서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사법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 사법에 의해서 완전히 운명이 결정된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근데 사법도 너무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대선 주자를 과연 심판할 수 있을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고려돼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우리가 비판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왔으니까 정말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왔으니까 저는 법원도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6개월, 3개월, 3개월 적용하는 게 맞다. 설령 극단적으로 대선이 정해져도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현실적으로 사실 대선이 정해지고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 대선 후보로 결정된 사람을 재판하기 어렵겠죠. 대법원에서. 네.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헌법 체계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거부권이라든지 그렇죠. 뭐 특검법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헌법재판소 현안을 재판관 임명권도 그렇고 네, 그렇죠.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는 거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선출 권력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제 결정적인 권한 행사에서는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네네. 그 사안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네. 대통령의 권한이긴 해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의회는 선출 권력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결정한 거를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보다 더 이제 당장 와닿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9명인데 지금 6명이잖아요. 그렇죠. 3명을 지금 여야가 추천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네, 네. 국회가 추천하는 게 사실 이거 국회가 임명권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국회가 임명권을 갖지만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국회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회가 추천한 몫을 과연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사실상 국회가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사청문회에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사청문회하고 국회가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임명을 안 하면 이제 구인체제가 늦어지니까 여당은 좀 그쪽을 선호할 수가 있겠죠. 계산적으로 본다면 야당은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